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역사는 워낙 유명해서 짧게 간추리자니 너무 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 노파심이 있어서 가급적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선의 역사를 요약해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누구죠? 물론 태조 이성계죠. 그렇다면 조선을 건국한 세력은 어떤 집단일까요? 고려를 건국한 사람이 태조 왕건이고 고려를 건국한 세력이 호족인 것처럼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태조 이성계이지만 무인이었던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해준 세력은 사대부였습니다. 사대부, 즉 양반 혹은 선비는 고려시대까지 존재해왔던 귀족과는 다른 집단들입니다. 사대부가 건국한 조선에는 귀족이라는 개념이 없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를 중세사회, 조선시대를 근세사회라고 구분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귀족과 사대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신분제 사회에서 똑같은 지배층 아니냐?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귀족보다는 사대부가 더 관료제에 의거한 지배층이랍니다. 귀족은 특권이었습니다. 그저 귀족 가문에서만 잘 태어나기만 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행정고시를 치루어야 하잖아요. 고려시대에는 과거제도라는 시험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음서라고 귀족 집안이면 불필요한 시험 없이 바로 이 사회의 지배층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더 우대받던 사회였습니다. 물론 조선시대도 음서라는 것이 있었으나 그 혜택이 확 줄어들었고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면 그다지 자랑할 거리가 아니거니와 과거라는 시험을 치루어야 개인과 집안의 명예로 사주었습니다. 조선은 특권보다는 행정체계와 관료에 의해 돌아가는 사회를 꿈꾸었던 사대부들이 만든 나라였던 거죠. 물론 이런 사대부들이 특권을 누렸고 가문의 중요도는 여전했으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똑같은 폐쇄적인 신분제 사회가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나름 개방적이고 파격적인 행정지향적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현대나 근대라고 하지 않고 중세와 근대, 그 가운데에 근세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의 단계가 있기에 지금의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우리 기준에선 똑같아 보이지만 조선은 고려시대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천민들이 사라졌고 훨씬 더 많은 중산층 농민들이 불어났으며 훨씬 더 강력한 국민국가의 의식이 백성들 인식 속에 자리 잡힌 겁니다. 신라나 고려 때는 이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으나 조선시대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 행정력이 미치게 되었거든요. 예컨대 고려시대에는 전국을 나눌 때 일반 행정구역과 군사 특수행정구역들이 있었고 이런 군사 특수행정구역들에는 정규군이 아닌 사조직 군벌들이 마구 나타났답니다. 이성계도 그런 경우고요. 일반 행정구역들에도 이 지방별 힘있는 지역 유지들과 호족들이 저마다의 사병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면 태종 이방원이 왕자 시절 사병을 혁파하고 전국을 오로지 행정구역으로만 재편했으며 또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고 세조가 되고부터는 군사제도를 대폭 개혁하면서 한 국가의 모든 군대가 행정부와 국왕의 지시하에 움직이는 군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군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주체가 독립된 세력가가 아닌 한 국가의 왕과 정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시대 유럽의 경우 한 국가의 군사력은 용병들이나 지방 영주들의 사병에게 의지하는 것에 비교해보면 상당히 행정화된 관료제 국가라는 거죠. 물론 모든 사대부들이 다 조선 건국에 힘쓴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쓰지 않은 사대부들이 훨씬 더 많았죠. 조선 건국에 반대하던 사대부들은 조선 국가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채 전부 각 지방으로 낙향해서 정치인보다는 학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지배층인 사대부는 정치에 참여하는 세력과 지방에서 공부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학자로서의 세력, 이렇게 나뉘어 있었던 거죠. 초창기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사대부들은 이 정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도나 그 근방에 몰려 있었습니다. 고향은 지방이어도 전부 수도 한양에 모여 있어야 했죠. 이들은 개국공신으로 임명되었던 덕분에 국가로부터 재산과 관직을 약속받아서 얼마든지 서울에 내 집 마련하고 가문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개국공신들은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한번 걸러지게 됩니다. 이방원은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 형제들을 제끼면서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도운 세력들이 또 공신으로 인정받아서 권세 가문이 되겠죠. 태종 이방원은 이렇게 특권과 권력을 보장받은 공신들이 사대부가 아닌 귀족이 될까봐 가장 귀족이 될 것 같은 가문들, 바로 외척들부터 더 조작합니다. 더불어 자기 친척들인 왕족들도 다 내치죠.
살아남은 신하들은 전부 태종 이방원에게 충성해야 하는 집단이 된 겁니다. 여기에 태종 이방원의 뒤를 이은 세종대왕은 가장 이상적인 국가에 가까운 행정적 관료 체제를 정비해 갑니다. 물론 세종대왕 사후 이런 행정적 관료 집단들이 권세를 얻기는 하나 이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서 얻은 기득권일 뿐 어느 특정 가문이 지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수양대군의 조카를 폐위하고 자기가 세조가 되는 과정에서 또 어마어마한 수의 공신들이 대거 배출이 됩니다. 태조 이성계의 개국 공신들, 태종 이방원의 공신들, 세종대왕의 관료체제 정착화, 세조의 공신들, 이렇게 기득권 집단들이 연이어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닦이는데 이들을 초반에는 관학파, 나중에는 훈구파라고 불렀답니다. 이들은 권세 가문이긴 하지만 그들의 권력 기반은 그들 스스로 세운 정부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 이 정부가 원활한 통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야만 했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뿐 아니라 다양한 유교의 학파들, 불교, 도교, 민간신앙 등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수단이기만 하면 여러 가지 가져와서 그것들을 사상적 기반으로 다양한 정치제도와 통치 문물들을 정립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종대왕이 과학기술을 증진했던 것, 세종대왕이 북방정보를 지시할 수 있었던 것,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수 있었던 것, 세종, 문종, 세조에 이어 무기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세조가 군사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 모두 이런 배경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반대도 잇따랐죠. 그러나 결국은 수용되고 시행이 되었단 말이죠.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세종대왕, 문종, 세조 이렇게 조선 초창기 7명의 왕들 중 주역 5명들의 정치 이념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일단 국가의 행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다는 목표는 동일했고 이런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갔답니다. 문제는 조선의 9대왕 성종대부터죠. 성종은 이런 훈구파 권신들의 기득권을 부담스러워했고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방사대부들의 제자들을 중앙정계로 진출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살인파라고 부르는데요. 살인파들은 오랫동안 국정 운영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특성들이 있었느냐 하면 좋은 말로 하면 성리학에 입각한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었고 나쁜 말로 하면 키보드 워리어 특징이 강했습니다. 키보드 워리어들이 권력 가까이에 온다? 그러면 이 순수한 성리학에 입각해서 원론적이고 FM적이고 정석인 것들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래도록 국가를 운영해온 훈구파들은 좀 얄밉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법과 현실적인 이념을 추구하게 되고요. 이러니 살인파들과 훈구파들이 싸울 수밖에 없지만 훈구파들의 기득권과 정치 짬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살인파들이 정치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투쟁의 과정에서 살인파들이 당하게 되는 정치 보복을 사화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성종의 뒤를 이은 연산군은 태종 이방원이나 세조처럼 왕권 강화를 원했고 아버지 성종을 끔찍이 싫어했기에 성종이 키운 살인파들을 몰아낼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오사와 갑자사화라는 두 차례의 사화를 벌여 살인파들이 대거 숙청된 거죠. 이 중 갑자사화는 연산군 개인의 복수심이어서 훈구파들에 대한 보복이긴 했지만 기왕 신하들 죽이고 숙청하는 김에 벼르고 있던 살인파들도 같이 제거해 나갔습니다. 연산군을 내쫓고 왕이 된 중종 역시 기묘사화라는 사화를 통해 조광조 등 살인파들을 몰아냈고요. 더불어 13대왕 명종이 왕이 됐을 때도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왕권을 강화해 나갈 명목에서 을사사화를 일으키는데 이 역시 문정왕후가 훈구파들을 기반으로 다른 훈구파 정적들을 몰아내는 훈구파들의 정쟁이었지만 기왕 정적 몰아내는 김에 그냥 있는 살인파들도 몰아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훈구파들은 한번 숙청돼서 가문이 풍비박산나면 끝이에요. 반면 살인파들은 정계에서 쫓겨나도 그들의 근거지는 원래 정부가 아닌 지방이었다고요. 각자만의 고향 내지 지방에서 정계에 진출하지 않은 채 다시 제자들 키우고 공부하면서 있으면서 이 학식과 덕행이 소문이 나면은 다음 정권 때 또 중앙정계로 불려나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훈구와 살인 사이의 구분도 모호해집니다. 이러니 살아남은 훈구파들도 점점 살인화되어 가고 또 반대로 권세 가문이 되어가는 살인파들도 생깁니다. 골수 살인들인 경우도 있고 과거 훈구파였는데 살인이 되어가는 경우도 있고 훈구파적 성격을 띠게 되는 살인파들도 있고 더불어 완전 지방인 영남 내륙 지방에 있던 살인파들도 있거니와 훈구파였다가 수도랑 가까운 경기도나 충청도 지방에 내려가서 살인파들처럼 행동하다가 살인파가 되다 보면은 이런 지역적 차이도 생길 거고요. 이러니 살인파 내에서도 학파와 정치 이념 그리고 지역적 차이로 인해 분열이 생기고 이렇게 붕당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조선 중기부터는 이런 붕당들 간의 붕당 정치가 이어지게 되고요. 이 더불어 사림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오로지 성리학만을 고집해가면서 군사제도, 세금제도, 토지제도, 복지제도 이런 현실적인 정치념이 논의되어야 할 분야에서 계속 답답한 이 원론적이고 도덕적이고 학문적인 논의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국가 외교, 안보, 국방, 세금, 경제, 사회 분야에서 피폐해지기 시작하니까 조선 중기에 이르러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기억해 두시고 다음 조선의 역사 총정리 2부에서 조선 전기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개괄적으로나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이 조선의 역사가 큰 맥락에서 조감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 조선 초창기 역사에 관련된 거시적인 관점을 소개해 드린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태조 이성계 때부터 선조 때까지, 그러니까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 선까지 어떤 역사가 흘러가는지 개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앞서 꼭 1부를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태조 이성계로 함경도 출신의 고려의 장군이었죠. 출신 때문에 시골 촌뜨기라든가 여진족이랑 어울려 다니는 변방의 아웃사이더 같은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홍건적, 왜구 등을 격퇴하며 고려 군부의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갔으며 최영과 함께 고려의 묵은 권문수족들을 척결하고는 요동 정벌을 주장하는 최영에 맞서 이성계는 위화도 해군을 통해 최영마저 내친 뒤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회개혁에 대한 의지는 다분했으나 권문수족들에게 눌려있던 신진사대부들이 이성계와 더불어 고려 개혁을 시도하지만 그 개혁의 강도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한다는 이른바 역성혁명을 두고 신진사대부는 급진과 온건으로 나뉩니다. 정몽주가 급진 신진사대부들을 전부 내치고 사형 선고까지 내렸으나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피살하면서 사실상 고려는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었죠. 고려 조정의 친이성계파 신하들은 최고 왕실 어른이었던 옛 공민왕의 후공 정비 안씨를 압박해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을 폐위하고 옥새를 들고 이성계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이성계는 옥새를 한석호 거절했으나 신하들이 이성계의 집문을 부수고 들어가 간곡히 청하자 이성계는 별수 없이, 아니 별 수 없는 척하면서 옥새를 받아 1392년 태조로 등극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정몽주 피살 후 이성계의 즉위시까지의 기간, 이 정도전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겁니다. 이성계의 즉위 후 다시 등장한 정도전은 새로운 국가의 건설 프로젝트를 전부 진두지휘해 갑니다. 명나라의 승인을 받아 국호를 조선으로 제정했으며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옮기고 싶다고 땡깡을 피우자 이 한양천도 프로젝트도 전부 혼자 도맡아서 설계를 했답니다. 정도전은 킹메이커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네이션 메이커이기도 한 거죠. 이 경복궁이라는 이름 자체도 정도전이 지었고, 정도전이 없었으면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힐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단 정도전은 국왕은 상징적으로만 존재하고 재상들이 국정을 운영해가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던 터라 이성계의 어린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조로 지지했고, 또 왕실 종친들을 멀리하면서 이 정도전에 대한 왕자들 및 종친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개국공신 명단에도 넣어주지를 않았죠. 이런 불만이 쌓여 왕실 종친들의 지지를 받은 다섯째 왕자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을 포함한 그 일파들을 다 죽이고 이복 동생 세자 이방석을 죽입니다. 그러고 바로 왕이 되면은 왕위를 찬탈한 것이기 때문에 둘째 형 이방과를 지지했고, 아끼던 오른팔과 어린 막내 아들들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태조 이성계는 바로 이방과에게 양위합니다. 이방과는 정종이 되었지만 본인 스스로도 허수아비 왕임을 잘 알았고, 아버지처럼 군인이었던 정종은 격구 등의 스포츠에만 빠져 살았답니다. 단 눈치 없는 넷째 형 이방간이 자기가 다음 왕이 되고 싶다는 의혹에 동생 이방원을 치기 위해 거병하지만 이미 대세와 왕실 종친들은 전부 이방원을 지지했고 이방원한테 금세 진압됩니다. 이게 2차 왕자의 난이죠. 이방원은 차마 친형 이방간만큼은 죽이지는 못했고, 더 있다가는 무슨 화를 또 보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정종은 동생 이방원에게 양위를 합니다. 이렇게 이방원이 3대왕 태종 이방원이 되었는데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 또 공신들이 많이 배출됐지 않겠습니까? 태종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 강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정책들도 전부 행정력을 중앙 집권화시킬 수 있고 왕권을 대폭 늘리는 방향이었죠. 문제는 태종 이방원을 도와 공신이 되어 많은 정치적 힘과 재산을 얻은 이들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개인이 권력과 재산을 많이 가지는 거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단 가문이 권력을 갖게 되면은 그 가문의 권력은 세습이 되고 나중에 가서는 왕권을 위협할 존재가 된단 말이죠. 가장 위협적인 가문은 어딜까요? 왕실과 외척이겠죠.
일단 이성계의 사돈인 이거의와 그의 아들이자 이방원의 매형인 이절을 내쳤고요. 자기 외가 쪽 민씨 집안 사람들을 아주 풍비박산내죠. 아내 원경왕후 민씨의 남매들 민무군, 민무질, 민무회, 민무휴 4사람을 전부 죽입니다. 막내 2명 민무회, 민무휴는 몰라도 이 민무군, 민무질은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가차 없었죠. 아니 그래서 가차 없었죠. 그러고 태종 이방원은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세종으로 즉위시키고도 세종의 외척인 심씨 집안도 개 박살을 내버렸죠. 아버지에 대한 반동작용 때문이었을까요? 4대왕 세종대왕은 왕의 힘과 신하들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정치와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이 답답한 유교 원리에 벗어난 왕으로 생각하시지만 세종대왕이 추구했던 건 유교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했던 유교 원리에 철저하게 입각한 이상사회였답니다. 거기에 세종대왕은 현실적인 감각도 천재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유교적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 수단과 방법으로 현실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현실적인 감각이 대단히 파격적이었던 거죠. 가장 먼저 얼마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집현전이라는 국왕 직속 싱크탱크, 장영실 등의 과학자 및 수학자들을 내세운 과학기술, 천문학, 농업 분야의 진흥책, 세금 및 토지제도 개혁, 사군육진이라는 여진 정벌전쟁, 무기개량, 결정적으로 한글 창제까지. 이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이 이렇게 파격적인 개혁들을 나아갈 수 있었던 건 세종대왕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왕권을 다 강화해 놓아서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 왕권보다도 더 정확하게는 이 국왕이라는 행정부에 중앙 집권화되어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정착이 되었고 세종대왕이 이걸 잘 이어받아 관료적으로 안정화했기에 세종대왕의 개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물론 황희, 맹사성 등 전국 안정을 위한 베테랑 재상들의 목도 굉장히 컸고요. 단 세종사 후 5대왕 문종은 재위기간이 길지 못했고 6대왕 단종은 어렸기에 세종 연간에 부상한 정치인들이 이 시기에 재상이 되어 막강한 권세를 누렸고 왕권이 미약하다고 판단한 욕심쟁이 세종의 차남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의 재상들을 제거하고 2년에 걸쳐 반대파들도 연이어 숙청하면서 결국은 7대왕 세조로 즉위합니다. 이 세조의 찬탈 과정에서 또 공신들이 엄청나게 생겨나죠. 세조는 왕권을 찬탈한 입장이라 역시 강력한 왕권과 중앙 집권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주로 군사적인 방면과 군사적인 목적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편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시의 난등 반발 제강도 있었지만 지방 반란도 진압하고 여진족 토벌이라는 북벌도 성공시켰죠. 세조와 태종 이방원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세조는 종친들에게 많이 의지했으며 의심을 할지언정 자기 측근들을 자비 없이 제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밟아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조선의 리즈 시절이었죠. 세조의 아들 8대왕 예종을 거쳐 세조의 손자가 왕이 된 9대왕 성종 때가 되면은 이 정치 체제나 사회 시스템도 어느 정도 잘 정착되고 잘 돌아가겠다. 이제는 그 지배 제도에 익숙해지고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지배층들이 그 구조 속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지방별 탐관오리들이 스멀스멀 기원할 수 있는 빈틈들이 생겨납니다. 더불어 조선 초기에는 정변들이 꽤 많다 보니까 성종 때가 되면은 이 조선은 공신들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들이 극단적으로 비대해지는 나라. 성종이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이 고인물 공신들이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지방에서 공부를 하거나 외관직을 돌던 과거 정몽주, 길제 등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대부들의 제자들을 육성하기로 합니다. 성종은 김종직을 대사헌에 임명하여 그 동료들과 후배들을 대거 데려다가 공신들, 이른바 훈구파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탈탈 털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초고위직까지는 아니지만 감찰과 탄핵과 조사의 권한이 주어지는 언론기관에 등용을 하죠. 이들을 살인파라고 합니다. 문제는 살인파들이 오래도록 현실 정치에 참여를 안 하다 보니 현실감이 없어요. 학문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이건 성종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종대왕을 존경은 했으나 세종대왕을 잘못 배운 성종은 이상한 문치주의로 밀고 나가죠. 근본적으로 정치, 행정,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을 건드는 게 아니라 개개인한테 착하고 청렴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성리학이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훈계만 하는 정도죠. 성종 다음 주기현 연산군은 이걸 극혐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왕권 강화, 세종대왕은 안정사회, 세조는 다시 왕권 강화, 성종은 다시 안정사회. 그렇다면 그 다음 연산군은 다시 왕권 강화겠죠?
연산군은 1498년 무오사화라고 왕실을 능멸했다며 살인파들을 대거 숙청합니다. 몇 년 후 1504년에는 갑자사화라고 자기 어머니 패비 윤씨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는데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신하들은 대부분 훈구파였습니다. 어머니 정적들을 제거하는 김에 그냥 살인파들도 같이 어떻게든 죄를 엮어서 다 죽였습니다. 이런 공포 정치를 왕권 강화로 착각한 연산군은 멈추지를 못했고 중종 반정으로 쫓겨나죠. 11대 왕 중종은 반정으로 왕이 됐기에 그럼 또 공신들이 대거 배출됩니다. 역시 고인물들한테 시달리는 거 싫었던 중종은 조광조 등 살인파들을 다시 등용해 공신들을 탈탈 털지만 정작 나중에 가서는 중종이 조광조의 뒤통수를 치며 그 일파들을 다 내쫓는 기묘사화를 일으키죠. 기묘사화는 조광조 일파들만 쫓겨냈을 뿐 그 외 살인파들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존재를 했고 지방에서도 살인파들끼리의 학문사상을 중종은 대단히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 중종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 다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이 조정의 신하에서는 장남 세자를 지지하는 대윤파와 둘째 아들 경원대군을 지지하며 경원대군의 친모 문정왕후를 따르는 소윤파로 나뉩니다. 장남이 12대 왕 인종으로 즉위하면서 대윤파가 집권하다 싶더니 인종이 거식증으로 1년도 재위를 못 채우고 죽자 동생 경원대군이 어린 나이에 명종으로 즉위했고 초반 몇 년은 친모 문정왕후가 섭정을 했죠. 문정왕후와 그녀의 남동생 윤원형이 이 정적이었던 대윤파들과 그냥 짜증나는 살인파들을 엮어서 정치적 보복을 단행했고 이게 을사사화입니다. 윤원형이 죽고 문정왕후가 섭정을 종료했을 시점에도 명종은 그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보니까 정치 감각도 없었고 백성으로서는 이 시대가 조선 전기 중 최악에 가까운 힘든 시기였습니다. 명종은 의도를 했는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살인파와 훈구파들을 섞어버렸고 그 결과가 선조 때 무엇으로 표출되느냐?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훈구파와 살인파가 격하게 싸우던 조선 중기,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며 훈구파들도 살인화가 되어가고 이 명종 때 명종의 생모 문정왕후 그리고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형이 훈구파의 대표 상징적 존재로 있다가 문정왕후가 섭정을 종료하고 윤원형이 죽으면서 이제 훈구파는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명종은 본인 지지 세력이 불안해서 남은 훈구파와 살인파들을 섞어버리면서 과거의 훈구파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물이 명종의 뒤를 이은 14대 왕 선조 때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느냐? 바로 붕당입니다. 명종에겐 아들이 있었으나 일찍 죽으면서 대를 이을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성군이라고 완전 반개 왕족들 중 한 명을 데려다 차기 왕으로 세우니 이 사람이 선조였죠. 선조는 적통이 아니거니와 20살도 채 안 된 10대의 나이에 왕이 됐던 터라 눈칫밥을 많이 먹어야 했고 이런 배경하에 선조가 터득한 거라곤 정치질이었습니다. 정치 말고 정치질이요. 재위 초창기에는 선조도 율곡 이의를 내세워 개혁의 의지를 다졌으나 이의가 요절하는 바람에 개혁의 열기가 확 식어버렸죠. 유일하게 율곡 이의한테만큼은 선조가 정치질을 하지 않았고 이의가 죽으면서 선조가 빌런이 됐기 때문에 이의가 오래 살았으면 또 조선의 운명은 확 달라졌을 겁니다. 이의가 죽기 직전에 선조랑 같이 골머리를 앓았던 게 바로 이 붕당입니다. 명종 때 훈구파와 살인파가 섞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명종의 아내가 인순왕후 심씨인데 인순왕후 심씨의 남동생이 심의겸이라고 유명한 살인파였으며 명종 때 아직 훈구파들이 좀 있을 때 이 훈구파를 감찰하고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신하였습니다. 근데 심의겸도 왕비의 남동생이니까 외척이잖아요. 비록 심의겸은 살인파지만 보통 외척들은 훈구파로 분류된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 선조 재위 초창기에는 과거 윤원형이 헤쳐먹은 게 너무 악질이어서 척신정치라고 외척들이 권력을 잡고 제멋대로 구는 경향을 엄청나게 꺼려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심의겸도 입장이 애매해지는 겁니다. 심의겸을 비롯해서 과거 훈구파 집안이거나 나름 가문이 대대로 관직 생활을 해왔던 쪽에서는 살인파가 됐지만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김효원 등의 골수 살인파들은 척신 정치 소탕을 강하게 부르짖으면서 심의겸과 그 일당들을 강도 높게 견제했습니다. 이렇게 심의겸 세력과 김효원 세력이 싹 나뉘게 되는데 심의겸의 집이 경복궁 기준 서쪽, 김효원의 집이 경복궁 기준 동쪽에 있어서 각각의 붕당을 서인과 동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선조는 처음엔 이 서인과 동인이 갈리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는데 이의가 죽고 나서는 오히려 신하들이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 있으니 얘네들을 서로 이간질해서 서로 견제하게 해 왕권 강화를 추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래서 임진왜란 직전까지 정열이 모반 사건이니 정철의 세자 책봉 스캔들이니 규모가 좀 큰 옥사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정치 싸움 속에서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다시 나뉘면서 남인, 북인, 서인 이렇게 붕당이 3개로까지 번지기까지 하죠. 이 선조의 정치질은 임진왜란 이후로도 후계를 광해군으로 삼을 것이냐 영창대군으로 삼을 것이냐를 두고 더 심해집니다. 이런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1592년에서 1598년 7년간 임진왜란이라는 너무나도 끔찍한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임진왜란이 끝이 나고도 선조는 붕당들 간의 정치질을 계속하다 보니까 서인, 남인, 대북, 소북 이렇게 붕당이 4개로 더 확대되어 버렸고 15대 광해군, 16대 인조 때까지 붕당 간의 정권 알력 다툼이 더 격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정권 알력 다툼 때문에 집권한 인조와 서인 정권은 정치적인 명분만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 외교에 실패했고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까지 터진 겁니다. 광해군을 내쫓은 인조반정, 인조와 서인 정권의 외교 실패, 그리고 병자호란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여러 가지 국내외적 요인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국내적으로는 선조의 정치질로 시작된 붕당들 간의 지나친 정권 뺏어오기 싸움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고작 40년 만에 너무나도 큰 2개의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터져버렸고 이 두 전쟁은 조선의 사회를 완전히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으면은 역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눌 때 그 기준점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난입니다.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노비 문서나 토지 문서들이 다 사라지니 신분제가 확 흔들리고 국토가 쑥대밭이 되니 이 세금이 안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념은 다를지언정 국가 재건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기는 해야 하지만 그러려고 했던 정치인보다는 정권 뺏기에 집착했던 붕당의 규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 이때부터 성리학이 정치적 프로파간다와 이데올로기로 악용되기 시작합니다. 조선이 망한 이후로 성리학을 꼽는데 사실 성리학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그저 학문에 불과한 성리학을 정치와 지배의 수단으로 휘둘러대니까 문제인 거죠. 질서와 위계가 흔들리니 성리학을 핑계로 그것을 과장시키면서 사회가 흔들릴수록 더더욱 과거 체제를 강화해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정리하는 보학이니 예의범절을 가리키는 예학이니 이 조선 후기에 성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큰 충격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틀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는 바뀌는데 지배층은 구질서로 더 돌아가려고 하고 이 간극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조선 후기의 역사는 이 불협화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16대 인종, 17대 효종, 18대 현종까지 계속 서인들이 집권하는 가운데 서인들은 또 외교 실패라는 흑역사도 있으니 그럴수록 점점 더 반동적으로 구체제 질서를 더 강화하는 방식 그리고 성리학을 절대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장자 중심, 극강의 남녀차별, 비대해지는 문중의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이때 생겨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답답해하는 조선 특유의 꼬장꼬장한 선비사상과 유교 문화의 연원을 성리학이나 유교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그것들이 언제 왜 어떻게 정치적으로 변질되었는가를 보고 고쳐야 하는 거겠죠. 말씀드린 불협화음은 19대 왕 숙종 때에 이르러 극에 달합니다. 정치권 정쟁과 정치 보복은 이 숙종 때가 붕당사에서 가장 심각한 사태가 됩니다. 우선 사회경제적으로는 계속 새로운 사회 풍조가 만들어집니다. 가뜩이나 양난을 거치면서 신분제가 동요되는 상황에서 현종 때의 경신대기근과 숙종 초기의 을병대기근도 조선의 경제를 뒤흔들어 놓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농업기술의 진보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해 대지주들과 이로 인해 조선 후기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거상들이 등장합니다. 양반이 아닌 일반 상민들 중에서 말입니다. 벼락부자들이 계속 나오고 이 벼락부자들은 돈으로 양반이란 신분과 관직을 사면서 신분제는 옛날만큼의 크나큰 권위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상민들 중에 부자가 되는 경우는 많아지지만 극소수에 불과했고 오히려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자기 땅을 부자에게 뺏기면서 도시로와 임노동자로 일하면서 빈부격차가 더 커집니다. 원래 빈부격차는 양반과 상민 정도였겠지만 이젠 상민 내부적으로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죠. 군사권과 경제권을 독점하기 위한 암투가 성행했고요. 상업을 경시했던 사대부들이었지만 권세 가문들은 다 뒤로 정경에 유착되어서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중앙군 부대들도 행정부의 명령을 받지 않고 특정 붕당을 지지하는
군사 집단이 정치화되는 거죠. 이 숙종은 변질되는 붕당 정치의 환멸을 느꼈는지 붕당 정치 판을 깨 부수려고 하는데요. 성격이 지랄맞기로 유명했던 숙종은 환국이라고 권력 몰아주기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은 서인한테 몰아주고 다음번에 남인한테 몰아주고 그 다음엔 서인한테 몰아주고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요. 정치인들이 다 갈려나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몰락 양반들이 또 엄청나게 속출하겠죠. 숙종 때 조선의 정치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환국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인현왕후와 장희빈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인현왕후가 서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인현왕후를 폐서인시키고 장희빈을 왕비로 삼았을 때 맞추어 이를 반대하던 서인 집안 싹 갈리면서 남인한테 권력 몰아주었고 나중엔 숙종이 장희빈을 사약 내리는 일과 결부되어 또 서인들에게 왕창 몰아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로 남인은 명맥만 겨우 유지되어 갈 뿐 아주 작은 정당으로 전락하고 살아남은 서인들이 노론과 소론으로 다시 나뉘게 되죠. 노론이 보수파들이었고 서론은 그나마 화합과 융통성을 추구하는 쪽이었습니다. 문제는 숙종의 후사 문제였는데요. 후사가 문제가 있다는 건 일단 아들이 2명이란 소리겠죠? 숙종의 장남으로 일찍이 세자로 책봉되어 숙종의 뒤를 이어야 하는 왕자가 사약을 먹고 죽은 장희빈의 아들이라는 거죠. 숙종에게는 숙빈 최씨라는 이 무술이 출신 후궁에서 낳은 연인군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세자가 후계를 이어야 하지만 숙종은 노골적으로 연인군을 지지해 주었고 소론이 세자를, 노론이 연인군을 지지합니다. 이 보면은 숙종도 말년에 세자를 교체할 생각이었으나 마무리하지 못한 채 죽어버렸고 세자가 20대 왕 경종이 되죠. 그러나 경종은 아이도 없었고 왕권도 너무 미약했기에 노론의 일방적인 압박에 시달리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연인군이 형 경종을 암살했다는 스캔들에 시달리면서 21대 왕 영조로 즉위했고 연인군을 영조로 만들어준 노론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영조가 노론에게 시달리는 존재가 될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영조와 그의 손자 정조, 영정조 치세를 조선의 르네상스라고도 부르는데 10분 만에 보는 조선 역사 4부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10분 만에 보는 조선의 역사 마지막 4부입니다. 3부에서는 조선 후기 급변하는 사회 경제 구조와 반동적으로 더 보수화되는 정치권 그리고 부패해지는 붕당 정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병폐가 극에 달하던 시대가 19대 왕 숙종 때였는데요.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면 18세기 붕당 정치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축년 이민년 이래로 조정에서 노론, 소론, 남인의 3색이 날이 갈수록 더욱 사이가 나빠져 서로 역적이란 이름으로 모함하니 이 영향이 시골에까지 미치게 되어 하나의 싸움터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서로 혼인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당색끼리는 서로 용납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체로 당색이 처음 일어날 때에는 미미하였으나 자손들이 그 조상의 당론을 지켜 200년이나 내려오면서 결국 굳어져 깨뜨릴 수 없는 당이 되고 말았다. 근래에 와서는 각 붕당의 색깔이 오직 벼슬만 원할 뿐 예부터 저마다 지켜온 의리는 쓸모없는 물건처럼 되어버렸고 유학을 위한 시비와 국가에 대한 충역은 모두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죠. 소론이 숙종의 장남 세자를, 노론이 숙종의 차남 연인군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숙종은 세자를 교체하려고 했지만 세자가 20대 왕 경종이 되었고 얼마 안가 경종이 의문의 죽음을 맞자 노론에 의해 연인군이 21대 왕 영조로 즉위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조와 정조 치세를 타락하고 무너져가던 조선이 다시 일어섰던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조는 노론이 옹립했기에 노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된 걸까요? 붕당들 간의 서슬퍼런 옥사와 정치 보복은 영조 재위 초반기에도 지속은 되었습니다. 집권한 노론은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소론과 남인들에 대한 피해 탄압을 이어갔고 2인좌의 난이 실패하면서 소론과 남인은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력이 약해지고 맙니다. 더불어 영조는 재위 초반에는 노론의 눈치를 엄청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조의 완벽주의 성격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붕당 간의 싸움이 절정에 이른 이런 부담감 엄청난 정치권에선 아무리 왕이어도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조의 친모는 무술이 천민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소론과 남인에 대한 탄압이 정리가 되자 영조는 정치와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여러 가지 개혁들을 실행해 나갑니다. 붕당 간의 균형을 이루는 정치를 하겠다는 이른바 탕평책의 정치 이념을 영조가 밀고 나가죠. 이미 노론이 대세인데 뭔 균형이냐고요? 영조는 노론의 집권과 그 세력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줄 테니 더 이상의 소론과 남인에 대한 보복을 멈추게 합니다. 더불어 붕당들이 서로 자기들이 쟁탈하려고 했던 인사권, 군사권, 지방 지배권 등을 모두 부정해버리죠. 이런 거로 싸우지 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온건적인 탕평책이라고 해서 완론탕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법전 편찬, 균역법이라고 세금제도 개혁 등으로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행정체계를 복구하고 백성들을 위한 복지 정책들을 다방면에서 시행하면서 민심을 얻으며 카리스마 넘치는 국왕이 되어갑니다. 또 영조가 대단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위 중후반기가 되면은 웬만한 신하들보단 나이가 훨씬 많아서 그 카리스마 자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읽어놓은 영조의 정치적 균형을 깨트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는 노론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더 약화시키며 소론이나 남인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려고 했습니다. 영조가 어떻게 다져놓은 정치적 균형인데 노론 입장에서는 사도세자가 다음 왕이 되면 곤란해지고 이런 노론의 눈치와 압박이 다시금 영조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 이유 외적으로도 무예, 춤, 그림, 사냥 등의 상당한 실력을 보이며 자유로운 삶을 원했던 사도세자와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정치권에서 늘 완벽주의로만 살아온 영조랑 가치관이 너무 안 맞았고 이런 부자 갈등은 사도세자의 선 넘는 탈선으로 번지고 말았죠. 사도세자를 벼르고 있던 노론은 사도세자를 영모죄로 엮어서 제거하려고 했으나 사도세자가 영모로 죽으면은 그의 아들까지 나중에 정조가 되는 그 영조의 손자까지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너 혼자 뒤집어 쓰라며 자결을 명령했으나 사도세자가 거절하자 영조는 충동적으로 뒤줄을 가지고 와 그 안에 사도세자를 가둬놓고 7일간 굶겨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사건은 해결된 것 같지만 노론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기에 영조의 손자, 즉 세손, 이산이 왕이 되면은 본인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할까봐 끊임없이 세손 이산을 암살 시도했습니다. 이산은 암살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거나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낮에는 무예 연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죠. 1776년 세손 이산이 22대 왕 정조로 즉위했던 날에도 암살범이 정조 처소에 침범할 정도였죠. 이렇듯 정조도 재위 초반에는 왕권이 엄청나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조는 일단 노론과 결탁해 있던 왕실 종친들, 척신들, 환관들부터 조집니다. 그러나 노론을 조지진 않습니다. 이러면 노론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조도 이 노론과 정면 승부는 어렵기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노론을 찢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시파와 골수 노론의 계보를 집착하는 벽파로 나뉘는 거죠. 이러면 노론의 세력이 분열이 되고 그 사이 정조는 소론 남인 계열의 세력들을 고위직까지는 아니지만 실무진으로 등용해서 자기만의 세력을 불리는 거죠. 정조는 문무, 양 방면으로 자기만의 지지 세력을 키워나가는데 이 규장각이라는 학술기관 및 국왕 직속 싱크탱크를 만들어 똑똑하지만 차별받는 남인 및 서얼들을 등용해 검서관으로 키우고 이들은 훗날 실학의 대표 주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장용영이라는 국왕 특수 경호부대를 창설하는데 조선 땅에서 가장 무예가 출중한 톱 군인들로만 구성시킨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정조가 가장 정치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던 존재는 심헌지라고 이 정조에게는 가장 반대파인 노론 벽파의 베테랑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정조가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것이며 이런 정조의 탕평책을 준론탕평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정조의 모든 이름들이 다 모인 결정체, 정조의 회복된 왕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 이게 바로 유네스코에 지정된 수원화성입니다. 수원화성은 정조의 회심책이었으며 당대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선진 기술력을 다 때려박았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와 성을 쌓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국고를 낭비하면서 이런 거 만들면 욕만 먹죠. 그러나 정조는 자금 조달을 위해 신해통공이라는 상업을 장려하고 세수를 늘리는 상공업 진흥 정책을 성공시켰죠. 이렇게 1795년 완성된 수원화성은 정치, 경제, 군사, 행정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고 화성 완공 시기에 맞추어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이곳에서 개최하는데 한양에서 수원 화성까지 가서 사도세자 무덤도 보고 회가변까지의 기간을 딱 7일로 삼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있던 기간도 7일이었죠. 이 당시의 행사는 화성 능행도라는 그림으로 잘 묘사되어 있고 회가변에 참석한 신하들은 화성의 규모와 장용영의 군사훈련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죠. 그러나 이러한 정조의 노력은 1800년 정조의 죽음과 함께 백지화되어 버립니다. 정조의 죽음으로 시작한 19세기는 조선의 역대급 최악의 암흑기였는데요. 정조의 뒤를 이어 23대 순조가 왕이 됐는데 순조가 너무 어렸던 터라 순조에게는 증조모였던
정조에겐 할머니고 영조의 아내였던 정순왕후 김씨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순조의 증조모가 아직까지 살아있었냐고요? 정순왕후는 16살의 나이로 할아버지 영조와 혼인을 했던 터라 손잡버린 정조랑도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습니다. 정순왕후는 노론 벽파 집안이었고 노론 벽파가 이 정조의 측근들을 다 내쫓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순조도 크고 정순왕후는 늙고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면서 순조는 정조가 총애하던 김조순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김조순은 또 노론 시파였거든요. 그리고 김조순이 바로 안동 김씨 집안이죠. 순조가 김조순에게 기대면 기댈수록 김조순의 힘은 막강해졌고 이 벽파에서도 김조순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권세가가 없다시피 하면서 시파가 장악을 했죠. 아니 정확히는 안동 김씨가 장악을 했죠. 순조는 아버지 정조처럼 카리스마가 넘치는 군주는 아니었고 총명하기로 유명하고 숱한 신하들의 신망을 받던 아들 효명세자를 앞세워 개혁을 도모하지만 이 효명세자가 과로로 죽은 뒤 순조는 빈염에 빠져 살았고 이후 김조순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일가 친척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지면서 안동 김씨 등 특정 가문에 의해 조선의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순조 사후 손자 헌종이 24대 왕이 되었고 헌종은 풍양 조씨를 내세워 안동 김씨를 견제하려고 했으나 안동 김씨의 힘이 너무 막강했고 이 풍양 조씨조차도 세도 가문의 하나일 뿐이었죠.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안동 김씨는 완전 반개 중의 반개로 일반 농민처럼 살고 있던 강화도령을 허수아비왕 철종으로 내세웠고 세도 정치의 폐해는 정점을 찍습니다. 세도 정치라 정치권이 부패해도 민생이나 사회 운영을 잘하면 딱히 상관은 없겠으나 이때는 신분을 막론하고 나쁘게 살고 남의 거 빼앗고 남을 짓밟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세금 제도는 이미 무너져버려 어린 아이들이나 죽은 사람들한테까지도 세금을 매겼고 과거 제도는 이미 기능을 잃었으며 전국의 모든 관직과 수령 자리는 뇌물로 살 수가 있었으며 이 뇌물로 관직을 산 사람은 백성들 털어서 자기 재산 다시 메꾸고 양반이 아닌 벼락부자들은 재산을 늘려가며 없는 사람들 더 착취하고 깨어있는 지식인들 백날 말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뿐더러 유배가거나 목날아가고 밀란 일어나고 근데 정부는 아무 생각 없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참고로 이때 일본은 개항을 했고 청나라도 아편전쟁을 겪은 뒤 양모운동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산업화를 시작했을 때 조선은 저러고 있었죠. 조선이 그리고 나중에 대한제국이 망해서 일본으로 넘어간 이유를 고종, 명성황후, 흥선대원군 이렇게 세 사람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 빌런 트로이카들이 큰 몫을 했지만 사실 이들이 집권했을 땐 이미 조선은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가 망한 원인에는 이 지도층의 무능함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세도 정치기 60년이 너무 크리티컬했고 이때 이미 조선의 운명은 결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은 암흑의 개화기로 넘어가죠. 기나긴 조선의 역사 총정리 시리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